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이제 32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몇 주택을요? 1주택을 양도를 하는 거죠. 1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원칙에 몇 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돼요? 2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 돼야 된다? 2년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의를 할 건데, 자, 2년 이상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유를 하는 거예요. 보유. 아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내가 이 집에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안 따져요. 즉 거주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집에 꼭 살아야 돼요? 안 살아도 돼요? 안 살아도 돼요. 2년 이상 가지고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때 우리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야기해요? 보유기간은 그렇죠? 보유기간이라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예요? 양도일까지예요.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안 살아도 된다고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뭐만 판단하면 돼요? 보유만 판단하면 되죠. 요게 몇 년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요게 2년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아시겠어요? 이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취득일이 언제이며 양도일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긴장하지 마시고, 자, 취득일, 양도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유상 취득 또는 양도를 했으면은 언제다?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이고, 대금 청산 전에 먼저 등기가 됐을 때도 등기 접수일로 간다. 그리고 수용에 의해서 양도가 됐으면 대등수 중에서 빠른 날이다.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에서 빠른 날이고, 장기할부 조건에 의해서 취득 또는 양도했으면 등인사 중에서 빠른 날이다.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에서 빠른 날. 상속에 의해서 취득했으면 상속 개시일이고, 증여에 의해서 취득했으면 증여 받은 날이고, 자가 건축했으면 사용 승인서, 자가 건축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 승인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으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 단 증가 또는 감소자가 보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점유로 취득했으면 점유 개시일, 무효 판결로 환원됐으면 당초 취득일, 그 다음에 취득 시기 의제가 있었죠? 85년 1월 1일과 86년 1월 1일.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죠? 그래, 오래됐어요. 굉장히 일주일이나 됐으니까. 자, 그때 우리 요 보유기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자, 보유기간 2년 이상은 1세대 기준이에요. 그것도 주택으로서 몇 년을 보유를 해야 돼요? 2년을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1인 기준이 아니에요. 나 혼자 2년을 보유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2년 보유하면 당연히 되는 거고 세대 기준 전체로 해서. 아셨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1세대 안에 갑이라는 사람과 갑의 배우자가 있어요. 내 살 때는 갑이 샀어요. 그래서 1년 가지고 있다가 을에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1년을 더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비과세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1세대 2년 보유했으니까. 아셨어요? 그러니까 세대 기준으로 해서 2년을 따지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보유기간 판단할 때. 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뭘 하나 주의하셔야 되느냐면 첫 번째가 상속 개시 당시에 동일 세대인 경우가 있어요. 자, 상속 개시 당시에 동일 세대였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셔야 돼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속 개시 전 동일 세대로서 보유기간만 들어가요. 무슨 세대로서 보유기간만 들어간다? 동일 세대로서 보유기간만 들어간다. 아셨죠? 즉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10년을 가지고 있다가 이분이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에게 상속을 해줬고 을이 1년을 더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면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과세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 우리 상속은 언제가 취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이 취득일이죠. 이날이. 상속 개시일이. 그죠? 그러니까 언제가 취득일이냐?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은 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를 못 받아요. 단, 요 시점에 이 사람이 동일 세대였다. 요 단서조항이 붙으면. 요 단서조항이 붙으면 이제 같은 세대가 되니까 이 사람께 들어간다고요. 근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분이 처음에는 같이 안 살다가 이때부터 같이 산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들어간다고. 여기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세대로서? 동일 세대로서 보유기간만 통산해라 이야기지 그냥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2번에가 나와 있죠. 자, 2번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자, 상속이 나와 있으면서 니은번에가 보시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무슨 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동일 세대라고 나와 있죠. 그랬을 때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느냐? 상속 개시 전에 가로 첫 번째 줄 맨 끝에부터 두 번째 줄에 상속 개시 전에 가로 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무슨 세대로서? 동일 세대로서 가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방금 가로치라는 거 빼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그렇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나오면 틀리다고요. 제가 지금 가로치라는 그 문장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면 재건축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에요. 문제는 중간에 재건축이 들어갔을 때예요. 재건축한 주택이 완공된 상태에서 팔았다. 그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잡을 거냐. 자 우리가 2년 보유라는 것은 세대 기준이고 주택으로서 2년이죠. 자 우리 주택이 뭐가 주택이에요? 아까 주택은 뭘 주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그러면 자 재건축 들어가기 전에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완공된 이후에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다 들어가요. 중요한 것은 요 공사기간 중에는 건물이 있냐고요? 없죠. 그래서 얘가 문제예요. 얘를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가 문제라고요. 그때 재건축이 정비사업 목적으로 재건축이 들어갔죠. 그때는 다 인정해 줘요. 정비법에 의해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들어갔으면 이게 원칙이에요. 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니은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실이나 도계나 노후로 인하여 요 단서조항이 붙었을 때 그때는 공사기간 안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소실, 도계, 노후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집이 낡아서 일부가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싹 밀어버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것도 재건축이에요. 아시겠나요? 근데 이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니까 공사기간도 내 마음대로죠. 그래서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소실도계 노후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멸실된 주택과 무슨 주택?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돼 있지 공사기간이라는 말은 절대 안 들어간다고요. 하지만은 기억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공사기간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원래 공사기간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인정해 주는 게. 근데 무슨 단서 조항이 보이면 소실이나 도계나 노후라는 단서 조항이 보이면 그때는 공사기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근데 여기에 특례가 있습니다. 역시 세법은 특례가 지랄이에요. 이해하세요? 자, 아까 우리가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특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특례. 자, 이제는 2년 보유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특례. 아셨죠? 즉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는 특례가 있다. 그 말은 몇 년 보유하지 않아도 2년 보유하지 않아도인데,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거주가 나오기 시작해. 거주가. 그래서 5년 이상 거주만 하면 되는 경우 뭐가 있느냐면 건설임대주택입니다.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차한 날로부터 해서 양도한 날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임대아파트죠. 임대아파트. 그것도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들어가서 살 때는 임차에서 들어가야죠. 임차에서 들어가서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 되겠죠. 그래서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았다가 취득했다죠. 그리고 살다가 팔았어요.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럼 보죠. 임차에서 사는 동안은 내 집이 아니에요. 아니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는 있죠. 분양받은 순간부터는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 맞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 판단하려면 제일 먼저 확인할 건 보유부터 보라고요. 보유부터, 얘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년을 채웠으면 2년 이상을 채웠으면 뭐에 관계없이 거주에 관계없이 비과세 해주겠다고요. 문제는 이걸 못 채웠을 때예요.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는데 이 집은 해주겠다고요. 왜? 살다가 분양받은 집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만 거주기간을 한 번 더 따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임차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양도한 날까지 몇 년 이상 거주했으면 5년 이상을 거주했으면은 뭐 하지 않았어도 2년 보유하지 않았어도 비과세 해주겠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유다, 거주다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의무 임대기간이 있는 아파트들 있죠. 5년 의무, 뭐 7년 의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임대를 내놓고 나중에 분양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분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이미 몇 년을 거주했으면 5년을 거주했으면 2년 보유 안 하더라도요. 그냥 비과세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역시 뭐가? 거주가 1년 이상이면 돼요. 어떤 경우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할 때예요. 자,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다른 지역으로. 같은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가족이 다 가야 돼요. 근데 왜 가야 되느냐? 부득이하게 가야 돼. 부득이하게. 이때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뭐냐면 자녀 취약이나 학교 폭력이나 그죠? 그러면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누군가 하나는 전학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다면 또는 근무상 사유로 인해서 직장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또는 의사가 치료 등의 목적으로 요양이나 치료 등의 사유가 있어서 그런 소견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면 그때는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년 이상만 거주하면 돼요. 1년 이상만 거주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반드시 이거 소견서가 다 있어야 돼요. 이런 사유서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시나 군으로. 세 번째는 보유 및 거주에 관계없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그냥 1세대 1주택이기만 하면 비과세 줄게요 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수용됐을 때예요. 그래서 수용되면 그냥 보유 및 거주에 관계없이 그냥 비과세 줍니다. 아셨죠? 단 전부 수용되면 다행인데 일부만 수용됐을 때는 그 잔존주택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되느냐? 5년 이내에 파셔야 돼요. 그래서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포함해서요. 잔존주택 포함해서. 자, 그래서 내 집이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인데 문제는 얘가 이번에 수용된 거예요. 근데 수용됐는데 전부 수용된 게 아니라 일부만 수용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보상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건 그냥 비과세 주겠다고요. 몇 년 보유했습니까? 몇 년 거주했습니까? 그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냥 비과세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얘들이 문제죠. 여기 있는 부분은요. 2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5년을 줄 이유가 없죠.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기가 허물어졌어요, 이제.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전부 수용됐으면 다행이었는데 일부만 수용되다 보니까 일부를 비과세 못 받는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몇 년 이내만 파세요. 5년 이내만 팔면 여기까지 다 비과세 해줄게요. 그 이야기예요. 물론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또는 1년 이상 취약이나 근무상 사유로 인해서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할 때예요. 떠나겠다는 소리죠? 우리나라 떠나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마지막 가는 길에 좋은 추억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과세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이주 목적으로 떠난대, 해외로. 그러면 국내에 있는 집 팔까요, 안 팔까요? 팔아야죠. 안 들어올 거니까. 아셨어요? 물론 남겨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파는 게 기본이겠죠? 그쪽 나라 가서 정착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뭐 할까요? 팔고 갈 거예요. 문제는 다 팔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떠나기 전까지는요.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팔고 가는 게 아니라 떠나고 나서 팔아요. 마지막 집 하나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출국할 때 1주택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 집 언제 산 집인지 안 물어볼게요. 그냥 비과세 줄게요. 그 이야기예요. 단서는 하나 있어요. 늦어도 2년 이내는 팔아야 돼요. 너무 오래 가지고 있지 마세요. 국내에 너무 오래 놔두지 마세요. 그래서 몇 년 이내 파세요? 2년 이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유기간에 대한 특례예요. 아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우리가 1세대가 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일단 1세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양도 시점에 1주택이 돼야 되고 그걸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1세대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1세대라고 하고 그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두고 있어도 항상 거주자와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없거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이런 1세대가 양돌 현재 국내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때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고 공동소유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고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팔았을 때만 하나에 통화 안 나와요. 제발 이해를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하나에 매매 단위로 양도했을 때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되 단 주택 면적이 적거나 같을 때만 주택 외읍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으면 양도 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르고 아셨죠? 단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으면 1년, 3년, 종전 혼인 동거봉양이 나오면 5년
상속, 농어촌, 문화재,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이 나오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세요. 그래서 1주택이 됐다면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 단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되는 게 있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가 5년 이상이면 되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하면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되고 수용이나 일정한 사유로 인해서 해외로 출국할 때는 제한 없다. 단 출국은 반드시 몇 년 이내는 팔아라. 2년 이내는 양도하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자, 특히 요 보유기간에 대한 특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거주 5년은 임대주택에서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 요 근무상 사유가 나왔을 때 근무상 시험지에서 잘 나오거든요. 근무상이라고 안 나오고 사업상 형편이라고 나와요. 가끔. 사업상 형편은 이 사유가 안 돼요. 근무상이에요. 그때 근무상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은요. 어디로 갔느냐를 잘 봐야 돼요. 어디로. 국내에서 움직였으면 거주가 1년을 꼭 해야 되고 해외로 나가면 제한 없고 단 출국자가 보이면 반드시 뒤에는요. 2년 이내 양도해야 된다라는 단서가 보여야 된다고요.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비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시면 되느냐. 자, 328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미등기로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그래서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절대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전부 과세라는 이야기죠. 전체가 다 과세예요. 아셨죠? 그래서 미등기는 절대로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요. 세법에서 유일하게 아무런 혜택이 안 주어지는 게 미등기예요.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단, 요 미등기도 특례가 있어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뭐가 있느냐면 등기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기인데 등기로 보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우리가 미등기가 무슨 말입니까? 미등기가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미등기예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등기를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 불가능이죠, 불가능.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경우예요. 그때는 뭘로 본다? 등기로 본다 이야기예요. 아셨나요? 자, 그래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서 안 했다. 그때는 미등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때 그 사유가 뭐냐?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 미리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를 잠깐 넘기시냐면 349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교재 34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1번의 특징에서 양가로 1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미등기는 비과세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양가로 1번에. 아셨어요? 그런데 쭉 내려와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두 번째 2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법령이 정하는 등기로 보는 경우라는 게 있어요. 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미등기이더라도 뭘로 본다? 등기로 봐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유가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7개가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그 중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 요 4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 요 4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시험지에서는 1번, 2번은 거의 매년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무슨 조건에 의해서? 장기할부 조건에 의해서 취득하였지만 양도 당시 계약 조건상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다. 이러면 미등기다, 아니다? 아니고 2번에 봤더니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역시 미등기다, 아니다? 아니고
4번에 봤더니 뭘 받지 아니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역시 미등기가 아니고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속을 받았는데 끝에 가서 누구에게 팔았다면? 사업시행자에게 팔았다면. 자, 사업시행자에게 팔았다. 무슨 말이에요? 수용됐단 소리죠. 그죠? 그랬다면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을 하나 사는데 3년 할부로 사요. 예를 들어서 3년 할부 계약을 해서 삽니다. 장기 할부죠?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에 의해서 제가 취득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중간중간에 1회 할부금 지급하고 2회 할부금 지급하고 3회 할부금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가서 잔금을 치를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자는 지급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할부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래 거래 금액이 얼마였느냐? 거래 금액은 5억이었고 여기에 이자 예를 들어서 4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총 5억 4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는 거예요. 할부 이자까지 포함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삽니다. 그러면은 취득일은 언제예요? 취득일은 언제예요? 등인사 중에서 빠른 날이죠. 장기 할부면 아까 취득일이 등인사 중에서 빠른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조건으로 저한테 판다면 등기 언제 넘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이렇게 써요. 등기는 잔금 치르고 넘겨주는 걸로 한다. 그러면 열쇠는 언제 주실 거예요? 요때? 그럼 제가 미쳤다고 3년간에 제가 돈을 주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때 인도받을 거예요. 그래서 취득일이 대부분 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때는 등인사라고 외우지만 등기 접수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다 인도일이 취득일이에요. 장기 할부로 사면. 그러면 내가 이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보유기간은 이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년 3개월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때 팔아야 돼요. 팔 때 1세대 1주택이에요. 근데 등기하고 팔았어요? 못하고 팔았어요? 못하고 팔았죠. 그죠? 그래서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억울하죠, 저는. 왜? 안 한 게 아니에요. 계약 조건이 뭐였었느냐면 잔금을 치러야 등기 이전해 주는 게 계약 조건이었다고요.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니까 등기 이전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저는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로 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팔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장기 할부로 샀고 계약 조건상 아직 잔금 날짜가 안 돼서 등기를 못 한 겁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등기로 인정해 줘요. 그래서 비과세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슨 조건으로 취득했다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했고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그걸 입증하면 미등기다 등기다. 등기로 본다 이야기예요. 단기 할부는 안 되고 오직 무슨 할부만? 장기 할부만. 참고로 나는 취득세 언제 내요? 그럴 리가요. 매회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내겠죠. 왜? 취득세에서는 장기 할부가 연부니까.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취득세 문제냐 양도소득세 문제냐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세금 걷기 위해서 취득일이 필요했던 거고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을 잡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고 내가 세금을 쪼개서 냈다고 해서 취득세를 쪼개서 냈다고 해서 진짜 건물도 쪼개서 샀어요? 아니죠. 건물은 한꺼번에 받았죠. 그러니까 보유기간은 할부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등인사 중에서 빠른 날 등기 접수일이나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일 중에서 빠른 날 그날부터 취득일을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두 번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했다. 이건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건 무조건 인정해줘야 되고 세 번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대요. 자,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미등기죠? 미등기죠? 그건 그냥 원래 미등기예요. 딱 하나만 예외로 준 거예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아까 옥탑방 설명드렸잖아요. 그 옥탑방이 대부분 무허가예요. 허가 안 받았죠. 그러니까 등기가 안 나와 있죠. 하지만은 그 집 전체가 비과세라면 옥탑방만 따로 과세하기는 애매하잖아요. 그것도 좀 추접해요.
그래서 그냥 원래 집 자체가 뭐가 됐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안 된 부분도 그냥 비과세 해줄게요. 비과세 해주려면 등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등기로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가예요. 상가인데 불법 증축물이 있어요. 그건 무조건 미등기예요. 오직 주택만. 그것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한해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등기 언제 합니까? 상속이나 점유는 민법 제187조에 의해서 처분하기 전에만 등기하면 되죠? 네. 나는 처분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 안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뭐가 된 거예요? 수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됐으니까 기다려라, 나 가서 등기하고 올게 이래야 돼요? 안 해도 된다고요. 당신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왜? 등기 안 한 사유가 상속이었기 때문에 인정해 줄게요 이 이야기예요. 근데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 안 하고 매매로 팔았어요. 그건 미등기예요. 수용됐으니까 뜻하지 않게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특히 요 두 개는 시험지에서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장기할부가 보인다거나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런 단어가 보였다. 그때는 미등기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자, 여러분들 329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자, 두 번째. 고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이때도 비과세 배제됩니다. 자, 고가주택이에요. 고가 무슨 말이에요? 비싼 집이에요. 비싼 집. 그래서 비싸게 팔게 되면 비과세는 안 돼요. 그때 고가주택의 기준이 뭐냐면 양도 당시 무슨 가액에 실거래가액에 얼마를 초과하는 주택이냐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 초과? 9억 초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9억 초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앞에 단어들이죠. 무슨 당시? 양도 당시 뭐가? 실거래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9억 가지고 틀리게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9억을 6억으로 적어준다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문제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9억을 못 외우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못 외울지 몰라도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에는요 당연히 외워져요. 근데 대부분의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만 외워요. 근데 여기서 장난 안 치고 여기서 치죠.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라고 장난을 치거나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라고 장난을 쳐요. 다 틀린 문장. 그러니까 딱 문장을 볼 때 9억이 보이니까 맞다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중요한 것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 당시라고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려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양도 당시고 그것도 실거래가액이 만약에 기준시가라고 나오면 틀리다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양도가액이 이렇게 가요. 양도가액이. 양도가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되면 그걸 무슨 주택이라고 하고?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고가주택이 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9억 원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고요. 9억 원 초과분은 과세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미등기가 되면 전부 과세고 전액이 다. 아셨어요? 고가주택이 되면 얼마만 과세고 초과분만 과세고 초과분만. 그러니까 우리는 뭘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초과분을 계산할 줄 알아야죠. 초과분을. 자,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야기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 고가주택은 1주택일 때만 고가주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고가주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과세되는 1주택이라 그래요. 과세되는 1주택. 원래 1주택은 비과세예요. 근데 비과세인데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는 주택은 고가주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고가주택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다행인데 과세되는 1주택이라고 문장이 나온다. 그게 고가주택이라고 알고 푸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때 우리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금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래서 뭘 구하시면 되느냐면 양도 차익을 구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세금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 고가주택 기준은 뭐가? 양도 가액이 요게 차익 말고 요게 얼마를 넘었다면 9억 원을 초과했다면 이걸 고가주택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익을 볼 게 아니라 가액을 봐야 돼요. 가액을. 그랬다면 이 금액을 다 과세하지 말고 원래 비과세가 됐었어야 되잖아요. 다 과세하지 말고 여기서 9억 초과분만 그때 9억 초과분은 양도가액에서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다시 양도차익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차익을 몇 번 계산하느냐면 2번 계산해야 돼요. 2번. 그래서 얼마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초과분만 과세하겠습니다. 이야기예요. 초과분만. 그래서 양도차익을 유일하게 2번 계산하는 게 얘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하고 그래서 소득금액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기본공제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세금 계산해서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인 필요경비 등을 공제해서 뭘 구하시는 거예요? 양도차익을 구하는 거예요.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자,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10억입니다. 취득가액이 8억입니다. 그러면은 차익은 얼마예요? 2억이라고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식으로 계산하는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했어요.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은 뭐가 돼요? 비과세가 되죠. 그런데 얼마에 팔았느냐? 10억에 판 거예요. 얼마에 사서? 8억에 사서. 그러면 얼마 나와요? 2억이 나오죠. 원래 이게 뭐가 됐었어야 돼요? 비과세가 됐었어야 됐는데 이게 얼마가 넘어버린 거예요? 9억 원을 넘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 집은 무슨 집이 되는 거예요? 요게 고가주택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가 되는데 10억 다 과세하겠다? 아니다. 초과분인 얼마만? 1억만 과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중에서 1억만 과세하니까 몇 프로만? 10%죠. 그러니까 차익도 10%만 잡아라. 그러니까 얼마만? 2천만 원 부분만 과세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억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 2천만 원만. 왜? 9억 초과분만 과세하니까. 그래서 곱하기 10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10분의 1. 요대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자 1세대 1주택이 나왔어요. 1세대 1주택이 나왔으면은 일단 세금 계산을 해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서 차익을 구해요. 거기에다가 분모에다가는 양도가액을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분자에다가는 9억 뺀 금액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세금 계산해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은 얼마에 대해서 세금 내는데? 2억에 대해서 내는데 이 사람은 똑같이 2억을 벌었어도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 거예요. 훨씬 세금이 적죠. 아셨죠? 그래도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요 계산식이 가끔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근데 요런 걸 계산 문제라고 하지는 마세요, 제발. 아셨나요? 자, 빼기 할 줄 알죠? 빼기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았다.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10분의 요것만 계산하면 되잖아. 요것만. 그러면은 10억에 팔았으면 10분의 1. 아셨어요? 12억에 팔았다. 그러면 12분의 3. 됐죠? 15억에 팔았다. 그러면 15분의 6.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20분의 11.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힘들면 그냥 외우세요. 10억짜리하고 12억짜리밖에 안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는. 아예 안 나오니까
그냥 10억이면 10분의 1, 12억이면은요 12분의 3, 12분의 3이면 4분의 1. 인수분해라는 걸 해서 아셨어요? 제발. 예.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계속 제가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적어 드릴 거예요. 계산해 드리는데 이건 되게 계산식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서 차익 구한 다음에 거기에 양도가액분의 초과분을 곱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셔도 돼요. 10억 중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억 중에서 1억만 과세했으니까 10%죠. 그러면 10억으로 계산한 차익도 10%만 과세하죠. 똑같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억에 팔았다. 자, 8억에 사가지고 12억에 팔았다. 그러면 얼마 남아요? 4억 남았는데 여기에서 9억 초과한 금액이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러니까 12억 중에서 얼마만 과세하겠다고요? 3억만 과세하겠다고요. 그러면은 여기도요. 4분의 1을 해줘야죠. 12분의 3만큼만 해줘야죠.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1억이 되는 거죠. 1억이. 아셨어요? 죽겠죠? 자, 20억에 팔았어요. 20억에 팔았다. 8억에 사가지고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얼마? 12억 남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빼기 9를 하니까 11억이 남네요. 그러면 곱하기 20분의 10일 하면 되죠. 그럼 얼마 나오겠죠? 이딴 문제는 안 나와요. 왜? 소수점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그래서 정수로 떨어지는 것만 보통 내요. 근데 이렇게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그대로 놓고 분자에다가는요. 9를 뺀 금액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왜 9억 초과인지 아시겠어요? 왜? 9억에 팔았어요. 8억에 사가지고. 그럼 얼마 남아요? 1억 남죠. 여기서 곱하기 9분의 9 빼기 9는 0. 9분의 0은 0.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안 내요. 세금이 안 나오죠. 0이니까. 그래서 9억까지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얼마에 대해서만 내는 거다. 9억 초과분만. 예.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뭘 알고 계셔야 되느냐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양도 차익을 구했잖아요. 초과분에 대해서 차익을 구했죠. 여기에서 뭘 빼주느냐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거든요.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원래가 몇 프로냐면 최소 10에서 최대 30%가 기본이에요. 단 고가주택만 최소 24%에서 80%까지 해줘요. 왜 이걸 해주느냐, 이렇게 많이 해주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짠하니까 그래요. 고가주택은 짠할 수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왜 짠하냐? 억울하죠.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억울해요. 자, 옆집은 1억에 사가지고요. 9억에 팔았어요. 얼마 벌었어요? 8억의 이익이 남았는데 고가주택이 아니라고 그래서 비과세예요. 우리 집은 8억 9천에 사가지고요. 9억 1천만에 팔았어요. 얼마 벌었어요? 2천만 원 이익이 생겼는데 고가주택이니까 과세예요. 왜 억울한지 아시겠죠? 이익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비과세에서 뺀 게 아니라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뺀 거예요. 근데 비싼 게 내 마음은 아니잖아요. 나는 비과세 되기 위해서요. 9억에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15억 주고 사겠대요. 그러니까 나는요. 나 그렇게는 못 팔아. 네가 9억에 사진 않는 이상은 나 절대 못 팔아. 이래야 돼요? 그딴 짓거리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15억에 내놔도요. 아무도 안 사면 절대 못 팔아요. 결국 가격이라는 것은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의견이 일치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 뜻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 시장 논리에 의해서 결정된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내 잘못인 것처럼 해서 비과세에서 쫓겨났다고요.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고가주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비과세에서 빼는 거죠. 그죠? 대한민국에서 9억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야기예요. 몇 명이나 될까요? 많아요? 대한민국 전체 5천만 명 중에서?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전체 인구로 따져서요. 9억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10%도 안 돼요. 전체 인구를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나머지 90%의 심리적 보상인 거예요. 심리적 보상.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세금 계산해 보면은요. 이 사람 같은 경우 세금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10년 보유했다고 치죠. 그러면 2천만 원이죠. 원래 2억 가지고 계산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10년 보유했었으면은요. 2억 가지고 계산하면 장특공제가 30%가 되거든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30%가 되면 나머지 70%인 1억 4천에 대해서 세금 내요. 여기에 이제 기본공제 250만 원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공제하면은 1억 3,750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누진세를 곱하면 세금이 1억 3천 이 정도면은 약 30% 잡으시면 돼요. 30%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약 3,3문구 약 3,900 정도 나오죠. 이 정도 나온다고 봐요. 그냥 대충. 근데 고가주택 보세요. 똑같이 2억이 남았는데 10분의 1만 가죠. 여기에 80%가 공제가 돼요. 장특공제가. 그러면은 2천에 80%를 뺀 나머지 20%만 과세하니까 400만 원이죠. 400만 원에서 250만 원 공제하게 되면 150만 원 나와요. 150만 원에 6%예요. 9만 원 나와요. 9만 원. 세금이 없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도 억울한 거잖아요. 안 억울해요? 옆집은 8억이 남았는데도 세금 안 내고 나는 2억 남았는데 지금 9만 원 내야 되고 억울하죠. 지금 9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네. 어찌됐든 억울한데 실제 세금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느냐?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는 90%에 대해서 심리적 보상이라 그랬죠. 비싼 집 가진 사람은 비과세 안 돼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집을 안 가진 사람은 그나마 아유 그래 너희들 비싼 집 가지고 있으니까 비과세 안 되지. 예, 억울하겠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까놓고 보면 없어요. 세금이. 아셨어요? 예.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론상으로 고가주택은 비과세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내놓으니까 아 비싼 집은 다 세금 내는구나. 아 그나마 내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심리적인 보상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첫 번째 나오게 되면은요. 고가주택은 잘 나오거든요. 첫 번째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전부 제외되는 게 아니라 초과분만. 그래서 초과분 요 이론 문제하고 계산 문제가 가끔 나오고 요 초과분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데 많이 해준다. 뭘 안 해줬으니까. 비과세를 안 해줬으니까 장특공제라도 많이 해주자. 아셨나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진짜 짠한 주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서. 아셨어요? 고가주택은 사람으로 말하면요. 이쁜데 공부도 잘해요. 완전 재수없어요. 아셨죠? 이해하시겠죠? 예. 네. 자. 설마 본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지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서로 불편해요. 자, 세 번째. 무슨 계약을 하게 되면? 허위 계약을 하게 되면 이때도 비과세가 배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허위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계약상 거래 금액하고요. 실제 거래 금액이 다른 경우에요. 업계약서예요, 다운계약서예요? 둘 다. 둘 다 제발. 다르다 그랬지 누가 업이라고는 안 했어요. 둘 다. 아셨어요? 그냥 계약상 금액하고 실제 거래 금액이 다를 때를 허위 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비과세 안 되는데 일단 역시 전제 조건은 무슨 요건을 충족했어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예요. 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면 비과세 받을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비과세 받을 금액이 있어야 되죠. 이게 비과세가 돼야죠. 그래서 비과세 받을 금액이 비과세가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무슨 계약을 했다면? 허위 계약을 했다면 그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뺍니다. 어떤 금액을 빼느냐? 둘 중에 적은 금액을 빼요. 그 두 개가 뭔지는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요. 뺀다라는 사실이에요. 뺀다.
그래서 우리 문장 중에서 뺀다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이건 무조건 허위계약서 문제예요. 원래 마이너스는요, 세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공제라고 표현해요. 공제. 근데 유일하게 뺀다라는 표현을 쓰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뭇을 뺀다 이렇게 나오면 허위계약서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어떤 금액을 뺀다? 적은 금액을 빼요. 큰 금액을 뺀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을 뺀 만큼 비과세는 어떻게 될까요? 비과세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주택을 팔았는데 주택을 매매로 팔았어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느냐? 5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갑이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쭉 빼가지고 나중에 과세표준을 구했어요.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했더니 세금이 나오네요. 이 세금이 4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걸 내야죠. 내야죠? 그런데 요 갑의 입장에서 이 집이 어떤 집이냐? 1세대 1주택으로서 5년을 보유를 했고요. 등기돼 있어요.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요, 안 했어요? 했고, 미등기 아니고, 고가주택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비과세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쪽에서 찔렀어요. 거래를 얼마 했느냐? 4억 7천에 거래한 거예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4억 7천에 거래했는데 업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가 보통 업계약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업계약서를 써줬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쪽에서 뭐가 안 맞아서 찔러버린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확인됐다. 그러면은 세무서 입장에서는요. 뒤통수 맞은 기분이죠. 그래서 너를 비과세 주려고 했는데 네가 내 뒤통수 쳤으니까 용서 안 해. 그래서 일단 네가 세금 냈으면 4천 냈겠죠. 원래 냈으면. 그리고 허위로 쓴 금액 얼마? 3천. 이 중에서 얼마를? 적은 쪽을 빼겠다고요. 그러면 얼마 남아요? 요것만 비과세 줄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를 비과세 주려고 했는데 4천을 비과세 다 해주고 싶었는데 네가 내 뒤통수 쳤으니까 다 못 해줘. 일부는 뺄 거야, 비과세에서. 그게 과세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얘만 비과세가 돼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허위계약서 쓰다가 걸리면 죽어요, 이제. 하지 마시라고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게 옛날에 관행이었어요. 양도자가 비과세면요, 취득자가 원하는 대로 써주는 게 관행이에요. 그죠? 어차피 업계약서 써줘도 비과세, 다운계약서 써줘도 비과세.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에서 성의 표시만 해주면 돼요. 원하는 대로 그냥 중개인한테 맡겨버려요. 네 마음대로 써. 고가주택만 아니면 돼. 아셨어요? 그게 관행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운계약서 요구하면 다운을 써주고 업계약서 요구하면 업을 써줘요. 왜? 다운이든 업이든 비과세니까.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안 되겠다? 네가 책임져.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대신 이쪽에서는 책임을 안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쪽은 이쪽이잖아요. 이쪽에서 원할 리가 없죠. 여기는 비과세예요. 비과세니까 업이든 다운이든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세였다면 다운을 요구했겠죠, 이쪽에서. 근데 비과세니까 아무것도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제재를 줘버리면 이쪽에서 그동안에 신경 안 썼던 걸 이제부터 신경 쓰기 시작한다고요. 자, 당신이 다운을 요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0만 원 다운을 요구했어요. 걸리면 까딱 잘못하면 내가 1,000만 원 내야 돼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왜 적은 금액을 빼느냐면 원래 내가 비과세 안 했으면 낼 금액보다 더 많이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에 금액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금액이 4천이죠. 그 4천 아니면 요 두 개가 예를 들어서 6천이라고 치죠. 그러면 4천하고 6천 중에서 6천을 빼면 6천을 세금 내라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니까 4천을 빼겠다. 그러면 4천에서 4천을 빼면 0이죠. 그냥 4천 그대로 다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원래 낼 금액이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운을 요구했는데 1억을 다운을 요구한 거예요. 1억을. 근데 내가 비과세 안 했으면 300을 세금을 냈겠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적은 금액인
예를 내면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1억을 다운이나 업을 요구했다. 써줄 테니까 $500 이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이거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써줄게. 그게 맞죠. 근데 내가 낼 세금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처럼 4천이다. 근데 이 사람이 업이나 다운을 1억을 요구한 거예요. 1억을. 지금 내가 걸리면 4천, 최소한 4천은 내야 돼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4천 주면 내가 해줄게. 안 주면 나 못 해줘. 그렇게 가야죠. 줄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협상할 만하죠, 이건. 이건 협상할 만한데 이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따라서 협상을 해야 돼요, 이게. 아셨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등기가 되면은 전부 과세, 고가주택이 되면 9억 초과분만 과세.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예. 그 다음에 허위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만 과세된다라는 사실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비과세, 자,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세 가지가 있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자, 그 중에서 1세대 1주택을 설명드렸어요. 1세대가 양돌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단,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거나 고가주택이거나 허위계약을 하게 되면 과세된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산구조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쉬었다 갑니다.